이혼하니까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진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죠.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설거지가 싫은 게 아니라 아무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더는 참기 힘들다. 이 결혼 생활,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 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 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 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 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 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매달 월급 들어올 줄 알았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면요? 그 순간 통장에 남은 건 명품 영수증과 카드비뿐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58세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회사가 든든한 울타리라 믿고 주말마다 해외여행, 명품 시계, 고급 골프 회원권에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나는 평생 직장인이니까 은퇴하면 연금도 충분히 나오겠지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전 예고도 없는 희망퇴직 통보를 받고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퇴직금은 빚 갚느라 반도 남지 않았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한 달 50만 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나이는 52세,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0%. 특히 50대 이후 사치와 소비에만 의존한다면 노후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 구석. 먼지가 쌓인 낡은 골프백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골프백은 한때 그녀의 자존심이자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삶의 몰락을 웅변하듯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56살이 된 김영숙 씨. 중견기업에서 인사팀 부장으로 일하며 나는 평생 직장 다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사업에 실패했고 대학생인 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영숙 씨의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버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니 걱정 없다며
고급 소비와 사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숙 씨는 직장 동료들과 주말마다 골프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회식의 연장선이었지만 점차 개인적 과시의 무대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연봉의 상당 부분을 명품 의류, 시계, 해외여행에 쏟아부었습니다. 카드값은 늘 100만 원대를 훌쩍 넘었고 해외여행은 해마다 두세 번 꼬박꼬박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쓰다간 은퇴 후 힘들어진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나야 뭐 회사에서 은퇴할 날도 멀었고 퇴직금만 해도 억 단위로 나오잖아.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가을, 그녀가 다니던 회사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30년 넘게 몸담아온 직장이었지만 인사팀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장급 이상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했고 영숙 씨는 반강제로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가 손에 쥔 퇴직금은 약 1억 4천만 원. 순간에는 커 보였지만 이미 부채와 카드값, 그리고 두 딸의 등록금이 빠져나가고 나니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빠르게 무너져갔습니다. 매달 나가던 카드 할부금은 줄어들지 않았고 명품 소비로 채워진 집안 물건들은 더 이상 팔아도 죗값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두 딸의 유학 준비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돈을 벌었지만 나이 들어 육체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퇴직 후 몇 달 만에 남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생활 수준이 갑자기 추락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늘 다니던 고급 레스토랑 대신 값싼 분식집에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해외여행 사진으로 가득 차 있던 SNS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공한 워킹맘이라 불리며 주변의 부러움을 샀던 영숙 씨는 이제 친구들의 모임에조차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많던 돈은 다 어디 갔냐는 질문을 들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집 베란다에 놓인 낡은 골프백은 그 모든 과거의 사치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골프장을 갈 여유도 함께할 동료도 사라졌습니다. 딸들은 학자금 대출을 알아봐야 했고 남편은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메꿨습니다. 엄마, 우리 유학은 포기해야겠네? 라는 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평생 직장인이 될 거라 믿었고 연금과 퇴직금만 믿고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국민연금을 확인해 보니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한 달에 60만 원 수준. 남편의 소득과 합쳐도 생계비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했습니다. 그때 해외여행 한 번 덜 갔더라면, 명품백 대신 저축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일까요?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52살의 주된 일자리를 떠납니다. 퇴직금은 순식간에 생활비와 빚으로 사라지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버티기 어렵습니다. 김영숙 씨의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수많은 중년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김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던 생활은 이미 끝났고 매달 쌓여가는 고정 지출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자 보증금을 빼서 생활비에 충당해야 했고 결국 가족은 좁고 오래된 빌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딸들은 알바와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어가야 했지만 그 모습은 영숙 씨에게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는 나는 워킹맘의 롤모델이라 불렸지만 이제는 가족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된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괴롭힌 건 더 이상 사회가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56의 나이에 다시 구직 전선에 나섰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연령이 많으셔서 어렵습니다. 중견기업 인사팀 부장까지 했던 화려한 이력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우리 조직에선 너무 고위직이셨다며 거절했고, 대기업은 재취업의 문을 아예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얻을 수 있었던 건 하루 8시간 동안 편의점 계산대에 서는 일자리, 시급 10,000원 남짓한 단기 알바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곧바로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엔 비싼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았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진료비조차 아까웠습니다. 혈압약을 끊은 지 반년이 지나자 두통과 가슴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집에서 버티다 결국 한밤중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건 죽음이 아니라 치료비 청구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게 들리시나요? 사실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가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52살에 주된 일자리를 떠납니다. 정년이 60살이라지만 실제로는 퇴직이 훨씬 빨리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약 40% 수준에 달합니다. 특히 여성은 경력 단절과 낮은 임금 탓에 평균 연금 수령액이 30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비와 사치로 채워진 생활이 결국 노후 빈곤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준비 없는 중년을 한순간에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소비는 늘어나지만 임금은 줄고 평균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OECD 상위권이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노후에 고립되거나 빈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숙 씨는 뒤늦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평생 직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베란다에 놓인 낡은 골프백을 볼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썼더라면,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하지만 후에는 통장 잔고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의 불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녀는 회계 기초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무료 재무 상담을 받아 카드빚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조금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치와 소비에 익숙해진 50대의 모습은 곧 우리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믿었던 확신, 은퇴 후에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치는 결국 가족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을 빈곤으로 내모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의 집 구석 어딘가에도 영숙 씨의 낡은 골프백 같은 물건이 있지 않을까요? 한때는 자존심이었지만 지금은 후회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물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몰락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미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7세의 이정호 씨. 그는 평생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집은 결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아내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는 늘 빠듯한 살림살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남들처럼 과시적인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품은커녕 10년 넘게 입은 양복을 고쳐 입으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갈등은 늘 주변의 유혹에서 시작됐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회식 후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 가거나 해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호 씨, 이번엔 같이 가요. 평생 일만 하다 끝낼 겁니까? 라는 동료들의 말에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학비 다 내고 내 노후까지 챙겨야죠. 저는 여기서 만족하렵니다. 이런 선택은 당시에는 답답하게 보였지만 지금은 가장 현명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IMF 직후였습니다. 주위 친구들 가운데는 회사에서 잘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이들도 많았고 빚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호 씨 역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그는 IMF가 지나던 시절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과 추가연금 상품에 꾸준히 납입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아내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50대 중반에 아내가 갑작스러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 씨는 퇴직금 대신 미리 준비해둔 개인 연금과 비상자금을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무너졌을 거야. 그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노후 준비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년을 마친 지금 이정호 씨는 매달 공무원 연금 약 250만 원과 국민연금 70만 원을 합쳐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나 대출이 없기에 고정 지출은 크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손주들을 불러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고 가끔은 아내와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는 손주에게 중고 골프채를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새 골프백은 없지만 할아버지는 빚도 없고 걱정도 없어.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니?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이정호 씨의 선택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들처럼 과소비 대신 꾸준히 저축하고 연금에 성실히 가입했을 뿐입니다. 그는 명품 대신 가족의 안정, 일시적 즐거움 대신 긴 미래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존엄과 여유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년을 마치고 은퇴한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이정호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눈을 뜹니다. 은퇴 전 습관이 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여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손주들이 먹을 김치를 꺼내 다듬어 놓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그가 평생 쌓아온 안정과 준비가 녹아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합쳐서 약 320만 원 정도. 물론 물가가 계속 오르고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도 있지만 집에 빚이 없고 생활 규모를 맞춰왔기 때문에 큰 불안은 없습니다. 그는 종종 친구들과 비교하며 말하곤 합니다. 내가 연금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거지. 빚이 있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의 친구 중에는 같은 시기에 은퇴했지만 지금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한때는 외제차를 몰고 명품 시계를 자랑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카드빚과 의료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정호 씨는 오래된 국산차를 아직도 몰고 다니며 필요할 때만 사용합니다. 차는 그냥 발이지 자랑거리가 아니야.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해주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깁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두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거실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작은 식탁 위에는 아내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잡채가 놓입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흥청망청 살았다면 이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과거의 선택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의 집 베란다에는 낡은 골프백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상징이 아니라 절제와 만족의 상징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동료들이 새 장비로 무장할 때 그는 중고 골프채를 사용했습니다. 그 골프백은 지금도 오래되어 손잡이가 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동네 체육공원 연습장에서 손주들과 함께 골프 스윙을 가르쳐 주곤 합니다. 아이들은 낡은 골프백을 보며 할아버지, 왜 새 걸 안 사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걸로도 충분하다. 오래된 게 더 튼튼한 법이야. 여러분, 이정호 씨의 삶이 특별하게 보이시나요? 사실 그가 한 건 단순한 원칙의 지킴이었습니다. 과소비하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연금에 성실히 가입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 은퇴 후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은퇴 나이는 52살 전후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대다수에게 월 60만 원 수준에 머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준비 없는 중년은 빈곤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직장인도 작은 절제와 꾸준함으로 존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눈앞의 즐거움을 위해 과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절제하며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현실적인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노후가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통계가 얼마나 냉정한지를요. 먼저 한국의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2024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들에게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330만 원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소 생활비로 잡아도 240만 원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 60만 원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시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한국의 노인 빈곤율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38% 수준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은퇴 후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태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내가 벌 때는 쓰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통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없다면 빈곤은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령층 고용률도 들여다보면 현실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6%가 넘는데 이건 역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일하는 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멈추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은퇴했어도 퇴직금은 금방 사라지고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편의점, 배달, 경비 같은 일자리에 다시 나가는 경우가 흔한 것이죠. 그럼 해외는 좀 나을까요?
사실 선진국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OECD가 발표한 글로벌 연금 보고서를 보면 주요 국가들의 은퇴소득 대체율, 즉 퇴직 전에 벌던 소득을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나 보전하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 평균 40%도 안 됩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이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IMF와 OECD 같은 국제기구들은 계속 경고합니다. 출산율은 줄고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줄어드니 지금의 연금 제도만 믿고 있다간 국가 재정도 버티기 어렵고 개인의 노후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결국 해답은 단 하나, 바로 개인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의 76%가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30대에서 50대는 80% 이상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단순히 마음의 준비일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연금과 저축, 투자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여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이 모든 수치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금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절제하며, 어떻게 저축하느냐가 앞으로의 20년, 30년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나도 뉴스에 나오는 그 안타까운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주한 노후 준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셨다면 다음으로 정말 궁금한 건 바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라는 점일 텐데요. 여러분, 다행히 대한민국 곳곳과 일부 해외 국가에서 저처럼 미리 조금씩 준비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실제 도움되는 제도들을 이미 운영 중입니다. 서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50플러스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중장년 생애 설계, 직업교육,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서는 4060 중장년을 대상으로 커리어 설계, 직무훈련 보람 일자리, 인턴십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죠.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서도 정보통신, 기계자동차, 사무관리, 영상 디자인 등 실질적 기술 교육을 제공해 은퇴 전후에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비교적 낮은 소득의 어르신들에게 월 수십만 원대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특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인구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이는 과거에는 최소 생활비의 15-20% 수준이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한 연금을 메우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어줍니다. 해외 사례도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멕시코는 펜션 프로그램 포더 엘덜리라는 비기여 형납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이중 지급되지 않는 소액 현금 지원과 건강 및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OECD 국가들에서는 노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 퇴직연금 적립, 자동 가입 오토매틱 ENROLMENT, 그리고 집단형 확정기여형 연금 컬렉티브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CDC과 같은 제도를 확대 수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직장 기반 CDC 시스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별도의 선택 없이도 안정적인 연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일정 수준 이하의 연금 수령자에게 국가가 최저연금을 보장함으로써 노후 빈곤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연한 노후 준비를 돕는 단계적 은퇴 페이즈드 리타이어먼트 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영국, 독일 일부 기업에서는 정년 후에도 근무 시간을 줄여서 계속 일하면서 일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은퇴 충격을 완화하고 고용 연장을 통해 소득 공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제도들은 결코 먼 이야기처럼 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50플러스 플랫폼,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지역 커뮤니티 교육제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필요하다면 비기여형 지원 제도나 소득 공백 대응 방안까지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맞는 대안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죠.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전략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 조언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첫걸음도 알려드릴게요. 낡은 골프백은 말없이 서 있고 그 옆엔 손주의 웃음소리가 번져간다. 같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미소로 하루를 맞이한다.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얼굴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만 붙들고 번 돈을 사치와 과시에 쏟아부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퇴직금이 빚으로 사라지고 연금으로는 생활조차 버티지 못해 하루하루를 후회 속에서 보냈습니다. 낡은 골프백은 과거의 허영을 말없이 고발하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은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며 젊은 날부터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충실히 채우고 사치 대신 가족의 안정과 작은 행복을 지켰습니다. 은퇴 후에는 손주들과 웃으며 식탁을 나누고 오래된 골프백조차도 여전히 삶의 동반자로 곁에 두며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 같은 세대였지만 선택은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먼 나라 동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 그리고 우리의 내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 60, 70을 앞둔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갈림길입니다. 지금 쓰고 즐기자라는 유혹 앞에서 내일을 위해 조금은 아껴두자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결정합니다. 물론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자녀 교육비와 부모 봉양,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저축은커녕 매달 버티는 것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불필요한 외식 한 번을 줄이고 여행을 한 번 미루고 남은 돈을 노후 계좌에 넣는 것. 오늘의 사소한 절제가 내일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프로그램, 50플러스 센터, 기초연금과 각종 복지제도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땐 도움을 청하고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가혹한 고통을 불러오지만 준비한 노후는 존엄과 행복을 지켜줍니다. 눈부신 사치가 아니라 따뜻한 가족 식탁과 손주의 웃음이 진짜 행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발 남의 일로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 얼굴을 바꿉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낡은 골프백 앞에서 후회할 것인지, 손주와 웃으며 식탁을 나눌 것인지는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지혜로운 노후를 선택합시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의 내일이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평생 회사에 몸바쳐 일했는데 은퇴 후 단 2달 만에 가정이 무너진다면요? 최근 충청도에 살던 58세 남성이 퇴직 직후 아내와 심한 갈등 끝에 혼자 고시원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생활비와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한꺼번에 부담으로 밀려왔던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답답해지고 아내는 가사와 돈 문제로 불만이 쌓이고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폭발로 이어지는 상황 말입니다. 사실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건수 중 결혼 30년 이상 된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를 넘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단순히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 악화, 자존감 추락, 가족 해체라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죠. 여러분, 만약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남편 스스로의 자존감과 부부 사이의 거리를 지켜주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 말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이정화 씨, 64세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성우 씨는 59까지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공무원답게 안정적으로 보냈다고 주변에선 부러워했지만 정작 집안은 은퇴 이후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 받은 연금은 매달 약 230만 원 정도. 서류상으로는 평생 안정된 노후라 불리지만 실제 생활비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계절 따라 10수만 원씩 나왔고 남편의 혈압약과 당뇨약의 한 달 약값이 12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27된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라 용돈과 학원비가 여전히 들어갔습니다.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생활은 빡빡하고 성우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매일 싸움만 나요. 정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은퇴 첫 달부터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며 늦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오전 10시가 넘어 일어나고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반면 정화 씨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챙기고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나도 같이 늦잠 좀 자자라고 말했지만 몸에 밴 생활 습관 때문에 늦잠은커녕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세한 불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치워라, 뉴스 소리 줄여라, 밥은 왜 맨날 비슷하냐는 말들이 잔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정화 씨가 가장 서러웠던 건 남편이 집안일을 도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늘어놓은 신문과 빨래, 거실 바닥에 벗어놓은 양말이 집안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일을 나가 있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작은 것 하나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갈등의 상징이 된 건 바로 낡은 자동차였습니다.
은퇴 직전까지 출퇴근용으로 타던 2008년식 중형차. 남편은 은퇴 후에도 매일 자동차 키를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차를 탈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름값이 부담돼서 장거리 운전은 피했고 가까운 마트나 병원조차 아내가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차는 정리하는 게 어때요? 보험료랑 유지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깨지잖아요. 정화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성우 씨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내가 평생 출퇴근할 때 함께한 차야. 이 차를 팔라는 건 내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낡은 자동차는 더 이상 생활의 필수품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는 은퇴 전작이 존재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눈에는 기름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만 남은 쇳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밥상을 앞에 두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내는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니 낡은 자동차를 정리하고 대신 남편이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라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만나고 집안에서 쌓이는 불만도 줄어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성우 씨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봉사를 해? 평생 세금 내고 일하면서 사람들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공짜로 남 도와주라고? 나는 쉴 권리가 있어. 그 말에 정화 씨의 손은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대화는 단절되고 저녁 밥상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정화 씨는 속으로 수십 번이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주변 친구들 모임에 가면 황혼 이혼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결혼 30해 이상 된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16%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수치를 들을 때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와 동시에 정말 남편과 계속 살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은퇴하면 부부가 더 가까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남편은 자기만의 세상을 고집하고 저는 점점 벽에 갇히는 기분이에요.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남편 역시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과장님, 팀장님 소리를 듣던 사람이 이제는 그냥 집에 있는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처음 몇 달은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를 건넸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는 점점 말을 잃어갔고 대신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럴수록 낡은 자동차는 그의 자존심을 붙드는 마지막 끈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남편은 차고로 내려가 낡은 차를 닦고 먼지를 털고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시동은 잘 걸리지 않았고 배터리는 몇 번이나 방전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차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나랑 함께 늙어가는 거야. 이걸 팔면 나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라고. 남편의 말은 아내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정화 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은퇴한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써도 매번 낡은 자동차 키를 손에 쥔 채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떠올라서입니다. 그 키 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려올 때마다 마치 집안에 새로운 갈등의 신호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걸까? 차일까? 자존심일까? 아니면 내게 말하지 못하는 다른 두려움일까? 정화 씨의 한숨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화 씨의 고민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230만 원 남짓한 연금으로는 관리비, 공과금, 식비, 남편 약가, 그리고 아직 독립하지 못한 아들의 취업 준비 비용까지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고 신용카드 할부를 돌려막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동차에 집착했습니다. 보험료와 세금, 정비비로만 해도 매년 100만 원 단위의 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이 차가 있어야 내가 숨을 쉰다며 더 강하게 매달렸습니다. 정화 씨는 답답했습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가족의 이동수단이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을 확인하는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부부는 또다시 그 문제로 다퉜습니다. 차 좀 그만 붙들고 있어요. 그 돈으로 아들 학원비라도 대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당신은 몰라. 나는 평생을 나라에 바쳤어. 이 차라도 없으면 내가 뭐가 되는데? 연금만 믿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물가가 어떤데 장을 보러 가면 달걀 한 판도 10,000원 가까이 해요. 연금으로는 빠듯해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결국 차고로 내려가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차 위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한참 동안 걸레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직장이야. 여기가 내 사무실이야. 정화 씨는 친구들과 만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하더니 하루 종일 잔소리만 해. 밥 달라, 리모컨 어디 있냐, 이런 말만 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돈은 줄어들었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뭘 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만 앉아 있어. 친구들의 말은 정화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서도 지난해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16%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공포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속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는 정년퇴직 이후 갑자기 사회와 단절된 듯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 박 과장님이라 불리던 호칭은 사라지고 동네에서는 아저씨나 할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정화 씨가 물으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는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그 두려움을 가려주는 마지막 가면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안에서만큼은 다시 공무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차와 함께 출근하던 시절이 제일 빛났지. 정화 씨는 점점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이 오가면 늘 싸움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은퇴한 남편들의 고통을 다룬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게 바로 우리 집 이야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존감 상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중장년 부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화 씨는 남편을 억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앉아있던 남편이 강사의 말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도 스스로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역할을 잃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난 뒤 그는 오랜만에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나도 뭔가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실적인 돈이었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나 공유 오피스에 나가고 싶었지만 월세와 관리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결심했습니다. 차를 팔자. 대신 내 작은 공간을 마련해보자. 정화 씨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집착하던 자동차를 스스로 놓겠다고 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이 차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나는 나를 잃고 있었어. 이제는 다른 걸 붙잡아야 할 것 같아. 며칠 뒤 낡은 자동차는 결국 중고차 시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값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 대신 받은 몇백만 원으로 작은 공유 오피스에 1년치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작은 책장뿐이었지만
그곳은 남편에게 새로운 출근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아내에게 나 출근한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는 차츰 복지관 강좌에 참여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집이 한결 조용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웃음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라고 말하던 정화 씨는 이제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변화를 선택한 뒤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낡은 자동차를 떠나보낸 그날부터 남편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는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제는 자동차 대신 자기만의 작은 공간을 찾아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 모습 하나로도 저는 조금은 안심이 돼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작은 주택에 사는 김상호 씨, 67살. 그는 3년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당시 받은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이었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까지 합쳐 매달 약 380만 원을 안정적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특별한 것은 거액의 퇴직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부부가 함께 세심하게 준비해온 생활 설계 덕분이었습니다. 김 씨의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이면 그는 스스로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섭니다. 매일 만나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40분 정도 걷고 스트레칭을 마친 뒤 귀가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차립니다. 퇴직하고 나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직 직후 그는 곧바로 작은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월세 45만 원짜리 12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김 씨에게는 두 번째 직장과도 같았습니다. 오피스텔 한쪽에는 책상과 책장, 또 한쪽에는 작은 소파와 커피 머신을 두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글을 쓰고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하며 재무 설계 공부까지 이어갔습니다. 아내 이정혜 씨와의 관계도 돈독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부부는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 씨는 오피스텔로 아침마다 출근했고 정희 씨는 집에서 꽃꽂이와 요가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집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시간이 줄었고 오히려 저녁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 남편이 집에만 있었다면 아마 매일 싸움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각자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니 서로를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씨의 노후 준비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정 관리였습니다. 그는 퇴직 10년 전부터 소비 습관을 철저히 바꾸었습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다녔고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에 일부는 적금과 예금으로 분산시켰습니다. 주변에 보니 퇴직금으로 음식점이나 주식 투자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리스크가 큰 건 피했어요. 돈을 불리기보단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지금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달 연금과 함께 퇴직금 운용에서 나오는 이자로 약간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생활비는 과거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달걀 한 판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채소값도
매번 오를 때마다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부부는 미리 대비해둔 생활비 비상 통장 덕분에 큰 충격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힘썼습니다. 은퇴 직후 그는 매년 정기 검진을 빠짐없이 받았고 의사가 권한대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 만보 걷기를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고혈압과 당뇨를 조기에 관리할 수 있었고 약값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노후를 특별하게 만든 건 사람들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동네 복지관의 강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들에게 퇴직금을 지키는 법이나 자기 공간 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례비도 들어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다시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강연을 마친 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만족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부는 지금도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 이미 서로의 역할과 경제적 계획을 합의했고 작은 공간과 취미, 사회적 연결망을 마련해 둔 덕분에 갈등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움만 나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루의 절반은 따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주고 있어요. 김상호 씨 부부가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 있는 비밀은 단순히 돈을 모아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삶의 다양한 위기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 더 컸습니다. 퇴직 2년 차였던 2023년 겨울, 큰아들 민재 씨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했지만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이 이어지자 결국 권고사직 대상이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라면 아들의 생활비와 재취업 자금을 도와주느라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 씨 부부는 차분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모든 걸 해결해 줄 순 없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은 줄 수 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작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1년간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되 그 대신 취업 준비와 자기 개발 계획을 매달 보고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아들의 옷가지와 책을 오피스텔 한쪽에 옮겨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내 인생도 다시 설계해보라고 하셨단다. 아들은 처음엔 불만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결국 1년 뒤 그는 다시 취업에 성공했고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봄에는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김 씨의 노모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며 장기 입원을 권했습니다. 이때도 부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노모를 위한 돌봄 예비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모시는 문제는 형제들과도 미리 합의해 놨어요.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면 어디가 좋은지까지요. 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 간의 다툼 없이 어머니는 적절한 시설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에서 흔히 벌어지는 형제 간의 갈등과 감정 싸움이 이 집안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에 돈이 필요한 건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미리 대화하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게 갈등을 막아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가장 큰 시련은 2025년 초 김 씨 본인의 건강에서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초기 대장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이어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발견이 늦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김 씨는 퇴직 후 매년 정밀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필수 지출이라고 여겼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인간관계도 다 소용없잖아요. 그는 병상에서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오피스텔 대신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내는 그 옆에서 묵묵히 돌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회복 후 그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복지관 강의도 재개했습니다. 강의 첫날 그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아서 일찍 발견했지만 건강은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이웃들도 김 씨 부부를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한 부부는 늘 다투던 모습을 보였는데 김 씨 부부를 보며 자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호 시내는 늘 웃음이 들려요. 비결이 뭐예요? 별거 없어요. 은퇴 전에 서로 미리 얘기하고 각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것뿐이에요. 이 단순한 대답 속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성장의 공간을 지키고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부부 관계와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 부부도 걱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료비,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그리고 언젠가는 찾아올 노쇠와 이별.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작은 위기들을 하나씩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기에 앞으로 닥칠 큰 위기도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은퇴하면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푸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남편이 자기 시간을 갖고 저는 제 취미를 즐기고 저녁엔 함께 대화하는 단순한 생활 덕분에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노후란 함께 살아내는 기술인 것 같아요. 이제 김 씨 부부의 하루는 단순하면서도 충만합니다. 아침엔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오후엔 가끔 함께 장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납니다. 저녁이면 소박한 식탁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웃음을 나눕니다. 낡은 자동차에 집착하며 부부 갈등을 겪던 다른 가정과 달리 이 집안의 상징은 이제 작은 오피스텔 열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남편의 자존감과 부부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확인해 보면 은퇴 후 부부가 겪는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가운데 결혼 기간이 30년 이상 된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16%를 넘었다고 합니다. 즉, 황혼 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노인 가구가 계속 늘면서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독거노인 비율이 약 37%에 달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외로운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와 돌봄, 건강관리까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건 시간 사용입니다. 맞벌이가 늘면서 남편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의 격차가 크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한 남편이 집에서 하루 종일 머물게 되면 미리 합의가 없을 경우 작은 일상에서도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돈 문제는 어떨까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대 중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극소수라서
대부분은 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약 40% 안팎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 연금만 믿고 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정년퇴직과 임금 피크제로 인해 은퇴 후에는 좋은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대부분 저임금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은 줄고 지출은 그대로라면 가계 불안정이 심해지고 이는 곧 부부 갈등의 뇌관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장 보러 나가시면 바로 느끼시죠? 달걀 한 판이 10,000원에 육박하고 채소나 과일값은 계절마다 요동칩니다. 고정된 연금 생활에서는 체감 소득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국민연금 제도 자체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라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방식을 잘 설계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까지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생활은 훨씬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누구나 몸이 약해지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의료비 지출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가정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이면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30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인데 이건 단순히 나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퇴직을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과정으로 준비해야 한다. 즉, 은퇴하는 날 하루아침에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생활 습관과 재정, 부부의 대화, 사회적 관계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연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보고서에서는 은퇴 후에도 더 오래, 더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심리적 안정까지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 논문에서도 은퇴 전부터 사회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봉사나 학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퇴 충격을 덜 받고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계와 수치들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늦은 이혼은 늘어나고 독거노인은 많아지고 연금과 생활비의 간극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텨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결국 차이는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만의 공간, 부부 사이의 합의, 연금 외의 소득원, 사회적 관계망 이 4가지를 준비한다면 숫자가 보여주는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 함께 자기만의 공간, 부부간의 합의, 사회적 관계,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4가지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50재단이라는 기관을 통해 은퇴한 중장년층을 위한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퇴자들이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하고 또 비영리 단체와 연결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일을 찾는 차원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거죠. 또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SOS 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최대 30일 동안 식사, 간호, 청소 같은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산으로 가보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면서 은퇴자, 맞춤형 재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실제로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강의, 멘토링,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연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조금 더 생활 밀착형인데요. 경기도 노인종합복지관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 건강검진, 치매 조기검사,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평생교육 강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배움을 이어가고 같은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아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병원, 복지관, 자원봉사 조직, 지방정부가 한 팀이 되어 노인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은퇴자들이 자기 집 근처에서 의료 돌봄 주거,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자기 집과 동네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실행 중인 거죠. 미국은 또 다른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제도가 엘더 저스터스 액트 노인 정의법인데 이 법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연방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각 주 스테이트마다 노인 보호 전담 기관을 두고 재정적 착취나 돌봄 학대를 발견했을 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유럽 쪽을 보면 덴마크나 네덜란드는 은퇴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이 혼자 살지 않고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에서 서로 도우며 살도록 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그 안에는 간호인력과 사회복지사가 상주해 있어 노인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모델은 한국에도 점차 도입되고 있는데 최근 세종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제도를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직접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지역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구청에 어떤 지원센터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나와 내 가족의 노후를 바꿉니다. 또 단순히 공공 서비스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만의 공간을 꼭 확보하는 겁니다. 꼭 비싼 오피스텔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작은 스터디룸, 도서관, 교회나 사찰 같은 열린 공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둘째, 부부가 서로의 생활 방식을 합의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기보다 일정 시간은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저녁에만 모여 대화하는 식의 생활 규칙을 세우는 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연금 외에도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퇴직 후 강의, 자원봉사 활동비, 파트타임 근무, 소규모 임대 수입 등은 심리적 여유를 줍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절대 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퇴 후 외로움에 취약해집니다. 동호회, 복지관 강좌, 종교 모임, 자원봉사 같은 작은 연결이 우울증과 갈등을 막는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공간, 부부의 합의, 안정된 재정, 사회적 연결,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지역과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해외 선진국의 경험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웃으며 제2의 인생을 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갈등과 불안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낡은 차에 매달린 삶, 작은 방에 꽃 피운 삶, 노후의 빛과 그림자는 결국 우리가 선택한 길 위에 피어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죠? 한쪽에서는 낡은 자동차를 붙잡으며 과거의 자존심에 매여 갈등과 외로움 속에서 서글픈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작은 오피스텔 열쇠 하나로 새로운 삶을 열고 부부가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웃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였습니다. 미리 대화하고 공간을 만들고 사회와 연결되는 삶을 선택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라는 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갈등과 고립을 남기지만 작은 준비는 행복과 존엄을 지켜줍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하루에 잠시라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지역에서 제공하는 작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노후의 문을 열었을 때 서로가 정말 잘 살아왔다는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고 사랑하는 가족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줄 것입니다.